지난 인터뷰에서 또 반응이 좋았던 게 올바른 인덕션 사용법인데요. 이제 가스레인지가 아니니까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인덕션을 통해서 조리할 때도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래서 가스레인지와 일단 전기레인지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전기레인지가 전자파가 나오긴 하지만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아예 가스레인지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 제출됐을 정도로 좀 심각한 화학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스레인지보다는 전기레인지가 더 안전한 건 맞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전기레인지는 그럼 마냥 안전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지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기레인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이라이트, 하나 인덕션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원리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위험성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이라이트든 인덕션이든 이게 딱 고출력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조리덕을 올리게 되면 순식간에 불판의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00도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것저것 우리가 기름을 두르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이런 과정들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그 미세한 유증기 들이 막 발생하게 되고요. 미세한 그런 기름 입자들이 막 공기中날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음식 성분이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성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0도 이상이 계속 노출되게 되면 분해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 분해 생성물들이 막 공기중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요리하시는 분들 그걸 다 들이마시면서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고온에서 하는 과정에서 다 한 번씩 거기서 고기 굽거나 하셨을 때 고기가 타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탄성물들이 중에서 유해한 물질이 참 많습니다. 다완 방향조 탄화수소라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서 되게 안 좋거든요. 가끔 이제 이런 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완 방향조 탄화수소 중에서 벤조피렌이라는 게 있는데 벤조피렌 먹어서 암 걸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건 다완 방향적 탄화수소 중에 한 종류입니다. 실제 그렇게 고기를 지지고 볶고 굽는 과정에서 타게 되면요. 탄 성분에는 벤조피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다양한 방향적 탄화수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안 좋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키나와 장수호 분들만 봐도 옛날 명성 날리던 시절만 봐도 음식 종류가 되게 정갈합니다.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요리 비율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음식이 굉장히 정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션 쓰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요리 비율은 좀 줄이시고 하신다면 반드시 환기 2개 이상 여셔서 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물을 기반으로 용기에다 물을 담는 거죠. 탕이라든 국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을 기반으로 끓이게 되면 100도를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럼 유해물질이 날아가는 비중도 사실 거의 없고요. 거기서 유해물질이 그 자체에 생성되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중 날아가면서 요리하시면 들이마시는 안 좋은 거 들이마시는 경우 그냥 그 안에서 요리 자체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그런 비율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삶는 요리, 데친 요리가 가장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호일도 천연 제로라서 안전하다고 많이 쓰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일단 종이 호일은 일단 순수 종이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코팅한 거잖아요. 바로 플라스틱을 코팅한 겁니다. 그 플라스틱이 뭐냐면 폴리실록센 중에서 가장 유명한 PDMS라는 게 있어요. PDMS 그런 걸로 이제 코팅이 돼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이거는 성형 보형물로도 쓰는 거다. 성형 보형물이라는 게 뭐죠?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몸에 넣을 수 있어요. 아니 얼마나 안전하길래 몸에 넣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안전한 건 맞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몸에 못 넣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이에까지 코팅해서 여러 경우로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사용 방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것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열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종이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겉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열 온도 220도 또는 240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열 온도가 220도야? 220도까지는 견디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열 온도라는 건 뭐냐면 220도가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분해가 된다는 온도입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종이호로에다가 음식을 놓고 160도 이상에 노출시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 그 종이효일에 코팅되어 있던 플라스틱 성분이 음식으로 넘어가더라. 이염되더라.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이효에다가 음식을 놓고 특히 고등어 굽는 거
보통 후라이팬에 종이를 넣고 고기 굽거나 막 고등 굽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평소에 뭐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시더라도 온도 설정 요즘 다 되거든요. 가급적인 160도 이하로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감싼 정도로 쓰면 제일 좋다는 뜻이에요. 딱 그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제일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책에도 주방 조리 도구 중에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주방 도구 중에서 많이 쓰는 게 그 뒤집개. 실리콘 뒤집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종이열과 좀 유사한 내용인데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리콘 뒤집개 자체도 그 자체는 안전해요. 그 자체가 플라스틱이가 그 자체에서 뭐 그냥 음식이 닿자마자 막 환경 호르몬 나오고 뭐 유해 화학물질 나올 것 같고 그거 아닙니다. 정말 안전한 거 맞고요. 다만 이것을 영구적인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우리가 프라이팬에다 음식 놓고 우리 실리콘 뒤집개로 막 계속 이제 뒤집잖아요. 그러면 괜히 높은 온도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좀 수명이 단축된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게 생기게 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 한마디로 이런 플라스틱 성분들은 분해 현상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실리콘 뒤집개는 상대적으로 계속 고온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도 매우 높은 고온에 노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분해 현상을 좀 더 빨리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 현상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그 상태로 뭐 뒤집개를 이용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뿜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계속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뒤집개 쓰실 때는 반드시 이건 영원한 제품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를 말씀드리면 실리콘 뒤집개를 딱 봤을 때 흠집이 좀 눈에 띄게 보인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스테인리스 제품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스테인리스 제품이 안전한 건 맞죠. 당연히 맞는데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스테인리스가 뜻이 뭐죠? 녹이 잘 안 생긴다는 뜻이 스테인리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원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주의사항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뭐냐면 다들 한 번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시다 보면 이게 갑자기 녹슬은 거예요. 약간 부식된 게 보여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저도 살면서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이 미세하게 잔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척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홈 사이에 미세하게 음식물이 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스테인리스 겉에서 봐도 미세한 홈들이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한 홈도 많거든요. 거기에 혹시라도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높은 음식물이 미세하게 껴있게 되면 그게 되면 서서히 수명을 단축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자칫 피막이 다 벗겨지게 되면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스테인리스 제품 같은 한 2년 정도 넘으면 좀 가끔씩 관찰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스테인리스 제품인데 표면을 딱 봤는데 조금 불그스름한 게 뭔가 보인다. 그럼 그걸 뭐 지워서 뭔가 쓰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그때 되면 그냥 교체할 시점이 됐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불그스름한 게 뭔가 보이면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요즘 소금을 아침에 물에 타먹는 문화가 인기인데 교수님 책에서 소금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소금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소금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다기보다는 일단 소금이랑 크게 2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천일염. 유행하는 천일염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정제소금 크게 2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예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보통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하냐면 미네랄이 더 풍부하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아니고요. 일반 정제소금에 비해서 천일염이 상대적 미네랄 성분이 더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좋은 건 맞죠.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부터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세 플라스틱 잔류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조사한 겁니다. 조사했더니 정제소금보다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천일염의 장점은 미네랄이 더 풍부하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더 많다. 이걸 아실 필요는 있고 정제소금은 미네랄은 아무래도 정제하는 과정에서 좀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미네랄 양은 좀 종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천일염은 무조건 마냥 뭔가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천일염조차도 어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천일염이라는 게 뭐죠? 그냥 바닷물을 그대로 이제 말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리는 과정에서 그 플라스틱 장판에다 녹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조금씩 햇빛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조금씩 분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푸는 과정에서 마찰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하루에 아침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뭐 의학계에서 할 말이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구매할 때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제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최근에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이제 기자분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 그냥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새우깡과 꽃게랑 다 한번 좀 다 드셔보셨을 텐데요. 새우, 꽃게 뭔가 바다에서 나온 원료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새우깡에 새우 원료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혹시 바다가 좀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거기에 관련된 게 좀 미세 플라스틱 특히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우깡, 꽃게랑을 이제 그 안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관찰했더니 실제로 한 봉지에 1000개 이상 나온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한 봉지에 1000개 이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봉지 먹을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1000개를 먹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놀라서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갔는데요. 근데 걔가 이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새우랑 꽃게 원료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건 극미량이라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제 나온 건 바로 포장재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우깡 같은 경우는 내부 포장재 그러니까 실제 새우깡이 과자가 닿는 그 면 있죠. 그 닿는 면의 그 플라스틱 소재가 PP입니다. 폴리프로필렌 PP인데요. 꽃게랑은 실제 닿는 면이 PE입니다.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랬더니 실제 실험 결과가 뭐였냐면 새우깡을 실험했더니 PP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꽃게랑 같은 경우는 PE,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 바다에서만 나온 거로 해서 나왔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근데 한마디로 포장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과자를 담죠. 기름져 있죠. 계속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배송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마찰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한 봉지당 1000개가 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기준 크기가 그때 관찰한 미세 플라스의 기준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였어요. 20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본 거죠. 20 마이크로 이상을 봤을 때 1000개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만약에 20 마이크로미터 미만도 봤다면 어땠을까요? 10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나왔겠죠. 실제 한 봉지당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섭취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정부에서 뭐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유해 화학 물질로 등록된 게 아닙니다. 아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과자당 또는 페트병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된 개수가 1ml당 예를 들어서 몇 개 이하로 나와야 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기준 없습니다. 근데 왜 없을까요? 아직 미세 플라스틱 개수를 세는 그 검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논문들을 봐도 결과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학자들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다 방법들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결과도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을 관찰하는 아직 방법조차 아직 표현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조차도 몇 개 이하로 나와야 돼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독성 결과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추후에는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독성 결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 규제를 하겠죠. 규정을 마련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면 페트병 물이라면 1ml당 몇 개 이하로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자라면 꼭 새우깡 한 봉지당 몇 개 이하로 나와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각별의 그냥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좀 스스로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교수님 저서에서 제로 음료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뭐 제로 음료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제로 음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인공감미료 시장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인공감미료. 단순히 제로 음료에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요즘 음식들에 제로라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음료수에 대해서 또는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주장들을 먼저 살펴보면 왜 이게 괜찮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의 근간이 있습니다. 여러 근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근간이 바로 미국 FDA 입장입니다.
미국 FDA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당연히 많이 먹이면 안 좋죠. 안 좋은데 워낙 넣는 양이 적고 그래서 실제 위험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캔 355ml짜리 뭐 이런 제로 음료 캔을 뭐 하루에 17캔 뭐 30캔 이 정도 뭐가 위험하지? 괜찮아라는 이렇게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꽤 된 입장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근간을 기반으로 수많은 업계에서 환영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쓰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정말일까? 이게 안전한 걸까?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가? 이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살 안 찌려고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또 설탕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 실제 건강상의 이점을 이제 사람들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했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의 건강상 이점이 없더라. 그리고 뭐 비만, 다이어트 이런 효과에도 사실상 거의 없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그런 거지? 약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설탕량을 적게 먹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인공감미료가 설탕에 보통 200배 단맛이 납니다. 그 얘기는 200분의 1로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적은 양을 쓰는데 어떻게 또 뭐 딱히 건강상 이점도 없고 뭐 비만 다이어트 효과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 경험으로도 말씀드리면 단맛이라고 하는 건 결국 뇌가 인지하는 겁니다. 혀에서 먼저 닿았지만 뇌가 인지하는 거거든요. 뇌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맛에 길들여지면 그 단맛을 계속 찾게 돼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완전 탄산음료 끊었지만 제가 뭐 10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어떤 탄산음료 이런 단 거 거의 중독 수준의 그런 식습관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걸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단맛 때문에 평소 식습관이 완전 변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밍밍한 걸 먹지를 못해요. 샐러드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억지로 먹지 않아서 못 먹어요. 계속 지극적인 단맛을 찾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지속적인 자극적인 맛을 찾다 보니까 식습관이 엉망이 되죠. 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나 이런 거에 약간 길들여져 계시면 살 절대 안 빠집니다. 실제 건강상에 좋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 논문에서 실제 건강상 이점이 없다고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유해성을 봐야 되는데 유해성까지 보게 된다면 최근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과연 일반 설탕 탄산음료와 제로 음료라고 하죠. 제로 탄산음료를 비교해 봤어요. 실제 실험 결과를 봤더니 실제 한 캔씩 먹는 양이 늘어날수록 간에 미친 영향이 똑같더라. 사실상 제로 음료를 먹는다고 해서 딱히 뭐 좋은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것도 아니라 똑같이 많이 먹을수록 염증성 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당 수치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어서 전문 의료진이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너무 심각하니까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요리하실 때 설탕량을 이렇게 줄이시고 뭐 여러 가지 인공감미료 있잖아요. 천연감미료를 이걸로 좀 대체하십시오. 일시적으로 권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겠죠. 왜냐하면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분의 그런 건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상 이점도 없고 그런 걸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없다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맛에 길들이지 않는 거. 서서히 그러니까 단맛에 길들이지 않도록 아까 식습관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